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회사가 삼성전자를 따라잡는데 몇 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 회사가 한국의 핵심 수석 엔지니어들을 연봉 30억에 마음대로 제한 없이 데려올 수 있으며 1조 6천억 원 어치의 기술 문서까지 통째로 손에 넣었다면요? 3년이면 될까요? 5년이면 충분할까요? 사실 이 조건을 전부 갖춘 나라가 이미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핵심 엔지니어들을 빼돌렸고 1조 6천억 원 가치의 기술 문서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었죠. 거기에 130조 원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삼성 정도는 금방이다라고 큰소리쳤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을 바짝 추격했을까요? 결과는 20조 원짜리 공장은 잡초밭이 되었고 35조 원 투자하겠다던 회사는 파산할 때 공장에 10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갖추고도 그 회사는 왜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또한 한국이 40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진짜 가치를 왜 모방하지 못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화벨이 울린 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엔 베이징 국제번호가 떠 있었죠. 상대방은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의 인사 담당 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던진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역사를 함께 만들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가 보낸 이메일을 열어본 후 웃음이 멈췄죠. 화면에 띄워진 숫자들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봉 300만 달러, 한화로 약 39억 원이었습니다. 인텔에서 받던 연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거기에 베이징 최고급 펜트하우스 제공, 자녀 국제학교 학비 전액 지원, 전용 차량과 기사까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총 예산 130조 원.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30조 원이라는 숫자가 틀림없이 적혀 있었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이 약 600조 원인데 그중 20%가 넘는 금액이었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 개발에 1년간 쓰는 비용이 약 30조 원입니다. 중국은 삼성이 4년 넘게 쓸 돈을 한 번에 쏟아붓겠다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습니다. 당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큰 돈을 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중국이 진심이야. 130조면 뭐든 되지 않겠어? 하지만 아내의 다음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돈이 많다고 시간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고급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거대한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부지에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기가 박사님이 일하실 공장입니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죠. 본사 건물에 도착하자 대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천장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벽면엔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반도체 굴기, 자주 혁신이라는 금박 글씨가 조명을 받아 빛났죠. 회의실엔 이미 50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국영은행 임원, 기업 간부들 모두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상석에 앉은 왕 회장이 일어나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MIT 출신의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마이클 천 박사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그들을 바라봤죠. 수십 쌍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왕 회장이 물었습니다. 마이클 박사, 삼성을 따라잡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반도체는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130조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3년이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들썩였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죠. 왕 회장이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클 박사가 우리의 기술 총괄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건설 중인 공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거대한 꿈이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 후 우리는 역사를 만들 거야. 하지만 그건 제가 상상한 역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몇 주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졌죠. 인재 영입 현황이 먼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 23명 확보, SK 하이닉스 출신 18명 연기 완료, TSMC 전 임원 3명 계약 체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술 확보 현황이었습니다. 10나노급 DRAM 기술 문서 1조 6천억 원 규모 입수, 7나노 로직 공정 설계 도면 확보, 첨단 패키징 기술 자료 수집 완료.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모든 걸 준비해놨군요. 왕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박사,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박사님이 이걸 현실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죠. 기술 문서와 사람만으로 정말 될까? 삼성이 30년 걸린 걸 우리가 3년 만에? 그 의문을 곧 무시해버렸습니다. 130조 원이라는 숫자가 모든 의심을 지워버렸죠. 다음 슬라이드엔 장비 구매 계획이 나왔습니다. 최신형 노광기 10대 주문, 식각장비 50대 계약, 증착장비 100대 발주. 전부 최고급 사양이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장비 구매만 20조 원입니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예산은 충분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때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장비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걸. EUV 노광기. 7나노 이하 공정의 핵심 장비였죠. 나중에 그 빠진 한 조각이 모든 걸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베이징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마오타이주가 끝없이 돌았고 요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간부들이 돌아가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마이클 박사, 삼성은 30년 걸렸죠? 우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들이 없던 게 있으니까요. 돈이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술잔을 부딪혔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인텔에서 7나노 개발할 때 5년 걸렸는데 삼성은 정말 어떻게 한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출신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4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삼성전자에서 18년 근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표정엔 특별한 감정이 없었죠.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이클 천입니다. 함께 일하게 돼 영광입니다. 박정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출신, TSMC 출신, 각자의 이력이 화려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3년 내에 삼성 수준의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130조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최고급 장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경험까지 더하면 불가능할 게 없습니다. 박정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사님은 인텔에서 일하셨으니 아실 겁니다. 반도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력과 자본이죠.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요? 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같은 언어로 소통하는 구조입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만들면 되지 않나요? 박정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삼성에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15년 걸렸습니다. 15년이요? 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제 머릿속 지식뿐입니다. 시스템은 제 혼자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박정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3년이 불가능한가요? 박정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요? 모든 실패를 기록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요. 당연하지 않나요? 박정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 경험상 중국 기업들은 실패를 싫어합니다. 보고하면 문책당하죠. 그래서 숨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박정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스템, 문화, 실패의 기록. 그의 말이 과장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장비도 들어옵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몇 달 후 저는 그의 말이 정확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장 건설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외벽이 올라가고 클린룸이 완성되고 장비들이 하나씩 들어왔죠. 하지만 뭔가 계획과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EUV 노광기가 계속 지연됐습니다. 저는 구매팀에 물었습니다.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네덜란드 쪽에서 계속 일정을 미룹니다. 이유가 뭡니까? 명확한 이유를 안 줍니다. 다만 정치적 문제가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EUV 없이는 7나노 공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첫 번째 테스트 생산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클린룸 밖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봤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장비가 돌아가고 웨이퍼가 투입됐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지만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율 8%. 100개의 칩 중 92개가 불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시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수율 11%. 삼성에서 가져온 레시피를 그대로 적용했는데 말이죠. 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의실에 있던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초기 단계라 그렇습니다. 공정을 조정하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왕 회장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레시피라며? 같은 조건이라고 했잖소? 맞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무슨 변수요? 저는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레시피는 같지만 환경이 다릅니다. 박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마커를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나노 단위의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온도 1도 차이, 습도 1% 차이, 압력 0.1% 변화. 이 모든 게 결과를 바꿉니다. 그는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삼성 클린룸은 온도를 0.1도 차 이내로 유지합니다. 습도는 0.5% 이내입니다. 이를 위해 수천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센서가 200개밖에 없습니다. 수동 조정입니다. 온도 편차가 2도까지 벌어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에는 10년간 쌓인 실패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화이트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는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삼성이 10년 전에 겪은 실패를 우리가 다시 겪는 거죠. 왕 회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잖소?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문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녹아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경험에 축적되어 있죠. 그럼 당신들이 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소? 박정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건 전체의 일부분입니다. 각자 맡은 공정의 경험만 있죠. 전체 시스템은 수천 명이 함께 만든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건 조각들이었습니다. 퍼즐의 몇 조각만 갖고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는 것과 같았죠. 회의 후 저는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클린룸 안을 걸으며 장비들을 살펴봤습니다. 최신형 식각 장비, 고가의 증착 장비들.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장비 앞에서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온도 체크입니다.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요?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체크합니까? 2시간마다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1초마다 자동 체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2시간이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엔지니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센서 추가는 다음 분기에나 가능하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30조 원 프로젝트에서 센서 예산이 부족하다니. 저는 재무팀으로 달려갔습니다. 센서 시스템 예산이 왜 승인 안 됩니까? 재무 담당자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장비 구매에 예산을 다 썼거든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5억 정도면 됩니다. 5억? 130조 프로젝트에서 5억이 문제입니까?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장비 구매에 이미 25조를 썼습니다. 공장 건설에 18조를 썼고요. 인건비, 운영비 다 합치면 벌써 50조가 넘게 나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남은 80조는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요? 다른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부 보조금 일부는 다른 프로젝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글쎄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 것 같았으니까요. 돈은 많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엔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정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술집에서였습니다. 그는 맥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제가 삼성을 떠난 이유를 아십니까? 돈 때문 아니었나요?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호기심이었죠. 호기심이요. 네. 정말 돈만 있으면 될까? 시스템 없이도 가능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답이죠? 박정호가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방식으로는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에서 우리가 회의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모두가 귀 기울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고민하죠. 박정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하면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는 분위기가 되죠. 그래서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회의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공정 문제를 지적했을 때 중국 측 관리자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말고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죠. 박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반도체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이 같은 목소리로 노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박자가 틀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는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휘자도 없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텔 시절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Trust. 팀원들 간의 신뢰. 실패를 보고해도 안전하다는 확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신뢰. 우리에게 없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수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5%, 7%, 9%, 6%. 들쭉날쭉했지만 평균은 8% 정도였죠. 매주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회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 수율이 안 오르는가? 어느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장비 세팅을 바꿔볼까? 소재를 교체해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회의가 시작되면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이상했습니다. 문제가 산적한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회의에서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이번 주 수율이 6%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담당 책임자님, 말씀해 주시죠. 그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온도 변화, 소재 품질,
장비 상태 등등입니다. 그는 두루뭉술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각 요인별로 분석해 봤습니까? 그가 눈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이요? 일주일이 있었는데요? 다른 업무가 많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의 후 저는 한국 엔지니어 팀을 따로 불렀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박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지난 2달간 공정 개선안을 15개 올렸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2개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만 했죠. 왜 적용 안 됩니까? 박정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매번 다릅니다. 예산 문제, 일정 문제, 상부 승인 필요. 하지만 결과는 같죠.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다른 한국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김 박사가 장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음 날 왕 회장이 그를 불렀죠.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그리고요, 김 박사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그러자 왕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김 박사 제안은 묵살됐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문제를 안 제기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침묵이 안전이 된 겁니다. 말하면 책임져야 하고, 책임지면 비난받고, 비난받으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입을 다문 겁니다.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삼성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문제를 숨기는 사람이 문제가 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문화의 차이입니다. 삼성은 실패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보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처벌 안 한다고요? 네, 물론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실패는 학습 기회로 봅니다. 박정호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삼성에 있을 때 한 번은 웨이퍼 100장을 날렸습니다. 공정 조건을 잘못 설정해서요. 수억 원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요?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혼날 줄 알았죠. 그런데 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뭘 배웠냐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 실패를 보고서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어떤 조건이 문제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지 그 보고서가 팀 전체에 공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 달 뒤 다른 팀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를 봤기 때문에 실수를 안 했죠. 제 실패가 다른 사람의 성공이 된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었습니다. 실패를 숨기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배우고 개선하는 구조. 박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실패하면 숨깁니다. 보고서도 안 씁니다. 그래서 같은 실패가 반복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훔쳤지만 문화는 못 훔친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인텔 시절 동료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8% 수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동료가 물었습니다. 팀 회의는 어때? 조용합니다.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왜? 말하면 책임져야 하니까요.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야. 무슨 말입니까? 반도체는 커뮤니케이션이야. 수천 개의 변수를 수천 명이 관리하는 거거든.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숨기면 전체가 무너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료가 조언했습니다. 문화를 바꿔야 해. 실패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 말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해. 하지만 그건 제 권한 밖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총괄이지 조직 문화 담당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우리의 회의 슬로건, 목표, 예산 이야기. 삼성의 회의 실패, 원인, 해결책 논의. 우리는 성공만 축하합니다. 그들은 실패도 기록합니다. 그 차이가 수율의 차이입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실패 사례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마침내 한 중국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라인에서 웨이퍼 50장이 불량 나왔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온도 조절 실패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센서가 오작동했습니다. 센서는 왜 오작동했습니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왕 회장을 향했습니다. 왕 회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후화된 것 같습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왕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교체 비용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왕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 정도로 라인을 멈출 순 없소. 다른 방법을 찾으시오. 엔지니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입했습니다. 회장님, 500만 원이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왕 회장이 저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박사, 센서 하나에 500만 원이면 센서 1000개면 50억입니다. 어디까지 바꿔야 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만큼입니다. 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간 예산이 바닥납니다. 하지만 수율은 올라갈 겁니다. 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클 박사, 우리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센서 교체하세요. 제 결제로 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왜요?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대신 욕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꿈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였습니다. 매주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130조를 투자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박정호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수율이 올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요? 20%입니다. 뭐라고요? 박정호가 데이터 시트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어제 야간 테스트 결과 수율 23.4%, 8%에서 23%로 거의 3배가 뛴 겁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박정호가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팀이 온도와 압력 조건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3%라고 진짜요? 네,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됐군! 1시간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엔 모든 간부가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터널 끝이 보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23%면 30%도 가능합니다. 30%면 50%도 시간 문제입니다. 삼성 90%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23%는 단 한 번의 결과였습니다. 재현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추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재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왕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마이클 박사, 너무 신중하시오. 23%가 나왔으면 된 거 아니오? 하지만 한 번의 결과로는 왕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결과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왕 회장이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회의장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왕 회장이 단상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가 반도체 수율 23%를 달성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 역사상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삼성을 추격하는 게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 양산이 가능합니까? 6개월 내 목표입니다. 삼성과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상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결과를 마치 확정된 성공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베이징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간부들이 서로 축배를 들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23%에서 50%, 50%에서 90%.
한 달 후면 삼성을 따라잡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박정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도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축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님도 안 하시잖아요. 박정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하려면 너무 일러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3%가 재현될지 모르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니 아무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성공한 것처럼 행동했죠.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걷다가 우연히 재무팀 직원 2명이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23% 발표 후 주가가 15% 올랐대. 왕 회장 보너스만 수백억일 거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율 발표가 주가와 보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공장으로 갔습니다. 클린룸은 조용했습니다. 야간 근무자 몇 명만 있었죠. 저는 어제 23% 나온 라인 3번으로 갔습니다. 장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동 기록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라인 3번 가동 중단. 왜 멈췄죠? 근처에 있던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박사님, 이 시간에 왜 이 라인이 멈췄습니까? 재료가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돌아갔잖아요. 엔지니어가 눈을 피했습니다. 어제는 특수 재료를 썼습니다. 특수 재료요? 네. 최상급 소재입니다. 테스트용으로 소량만 있었는데 다 썼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23%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최상급 재료로 나온 결과였죠. 그럼 일반 재료로는 어떻게 됩니까? 엔지니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12% 정도 나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이걸 보고 안 했습니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묻혔습니다. 누가 묻었습니까? 상부에서 23% 결과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언급하지 말라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일출이었지만 저는 그걸 즐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쇼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에, 투자자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왕 회장이었습니다. 마이클 박사, 좋은 소식이요? 무슨 소식입니까? 상부에서 23% 보고받고 추가 예산 승인했소. 20조 원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20조 원. 거짓 성공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입니까? 6개월 안에 수율 50% 달성. 그게 조건이요. 50%요? 왕 회장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23%에서 50%면 가능하지 않소? 지금 추세라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3%는 한 번의 우연이었습니다. 재현도 안 되는 숫자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50%를 약속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 들리오? 네, 듣고 있습니다. 가능하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운전대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추가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데이터 시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율 15%. 23%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왜입니까? 박정호가 설명했습니다. 조건을 똑같이 맞췄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소재 배치가 미세하게 달랐고 장비 상태도 그날과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다른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는 나노 단위 작업입니다. 먼지 입자 하나, 온도 0.5도 차이가 전체를 바꿉니다. 삼성에서는 수천 개 센서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조정합니다. 그 시스템 없이는 재현이 어렵습니다. 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시스템. 다음 테스트는 12%였습니다. 그 다음은 18%, 또 그 다음은 9%. 들쭉날쭉했습니다. 23%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데이터를 보며 좌절했습니다. 한 달 평균 수율 14%, 23%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왕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리 부사장, 수율이 얼마요? 평균 14%입니다. 왕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태그! 23%에서 왜 떨어졌어? 재현이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변수?
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20조를 더 받았소. 6개월 안에 50%라고 약속했소. 그런데 지금 14%라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상부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박사, 사실대로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예산이 잘릴 겁니다. 마이소. 그리고 프로젝트가 축소되고 인력이 감축되고 왕 회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책임자가 바뀌겠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방법을 찾으시오. 무슨 방법입니까? 14%를 어떻게든 포장하는 거요. 30%로 보이게 만들든 40%로 보이게 만들든 그건 거짓 보고입니다. 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양이 아니오. 표현의 문제요. 초기 단계니까 수율이 낮은 건 당연하오. 그걸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4%를 14%라고 쓰면 실패고 개선 중이라고 쓰면 과정이오. 무엇을 선택하시겠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말까지 수정된 보고서를 가져오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데이터 시트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14%, 12%, 9%, 18%. 이 숫자들을 어떻게 포장해야 할까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재 수율. 현재 수율은 14%이지만 공정 최적화 시 달성 가능한 잠재 수율은 70%다. 70%는 제가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듣기 좋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현재 수율 초기 안정화 단계, 잠재 수율 70% 목표, 개선 추세 지속적 상승, 14%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읽었습니다. 잠재 수율 70%? 네. 현재는 낮지만 조건이 맞으면 70%까지 가능합니다. 왕 회장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좋소. 그럼 삼성 90%까지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상부는 만족했습니다. 추가 예산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언론은 또 한 번 우리를 칭찬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70% 수율 목표 달성 눈앞. 하지만 공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율은 여전히 14%였습니다. 아니, 어떤 날은 12%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달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제외할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보고서 조작이 제 주요 업무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번 달 실제 수율은 11%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38%라고 써야 했습니다. 지난달 35%에서 상승 추세를 보여야 했으니까요. 저는 데이터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오류로 인한 불량 제어에, 온도 편차로 인한 불량 제어에, 소재 문제로 인한 불량 제어에, 인적 실수로 인한 불량 제어에, 제외할 항목을 늘릴수록 수율이 올라갔습니다. 11%가 20%가 됐고, 20%가 30%가 됐고, 30%가 38%가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1%라고 쓰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새벽 3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현재 공정 수율 38%. 안정화 진행 중. 목표 달성 순조.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했습니다. 마이클 천. 펜을 내려놓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머리를 받고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비쳤습니다. 충혈된 눈, 창백한 피부, 깊어진 주름. 1년 전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왕 회장은 만족했습니다. 간부들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네? 보고서 봤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38%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제 제가 본 데이터는 11%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가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지 않는 순간 기술은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기고 있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박정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수유를 숨겼습니다. 숨긴 건 숫자였지만 사라진 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불량품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추악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지웠다. 하지만 실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단지 숨겨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실패는 언젠가 반드시 폭발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이었습니다. 2달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구매팀 책임자였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유비 노광기 납품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네덜란드 ASML에서 연락 왔습니다. 수출 허가가 취소됐다고. 이유가 뭡니까? 계약금까지 냈는데. 미국 쪽 압력이라고 합니다. 제재 목록에 우리 회사가 올랐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공장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EUV 노광기, 7나노 이하 공정의 심장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첨단 반도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죠. 대체 경로는 없습니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어디서든 막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어둠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왕 회장이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소? 구매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EUV 노광기 3대 납품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계약금 500억 원은 반환 절차 중입니다. 반환은 됩니까? 네, 그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대체 장비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사면 되지 않소? 구매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신 EUV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ASML 하나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못 삽니다. 국산화는요?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왕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130조를 투자해서 공장 지어놓고 장비가 없어서 못 돌린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기존 장비로 버틸 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미 들여온 구형 노광기가 있습니다. 최신형은 아니지만 공정은 돌릴 수 있습니다. 수율은요? 떨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라도 해야겠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소재 수입도 막혔습니다. 고순도 화학물질, 특수가스, 정밀 부품,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수백 가지 소재 중 상당수가 수출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도 제재입니까? 네, 미국 상무부 발표입니다. 반도체 관련 핵심 품목 전면 수출 통제. 국산 대체품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순도가 떨어집니다. 쓰면 수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11%인 수율이 더 떨어진다고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130조 원이 무슨 소용입니까?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공장과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노광기, 일본의 소재,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 독일의 정밀 부품, 수십 개국이 수십 년간 함께 만든 거대한 생태계. 우리는 그 생태계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죠. 며칠 후 저는 현장 실사를 나갔습니다. 우한시의 반도체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20조 원이 투자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차가 공장 부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축구장 50아국의 크기의 거대한 부지. 하지만 그곳은 잡초밭이었습니다. 건물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주변엔 녹슨 철근이 널려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세워뒀던 크레인은 멈춘 채로 녹슬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이라고 적혀있던 현수막은 바람에 찢어져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동행한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기였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반도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력서를 꾸미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로비하고 보조금만 챙겨서 사라졌습니다. 20조 원이요? 네,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폐허를 걸었습니다. 텅 빈 클린룸 털을 지나 무너진 사무동을 지났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슬로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반도체 강국의 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꿈은 잡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뉴스를 봤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새로 생긴 반도체 관련 기업이 5만 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5만 개. 이게 다 진짜 반도체 기업일까요? 동네 식당 하던 사람, 옷가게 하던 사람, 부동산 중개하던 사람 모두가 정부 돈 받으려고 뛰어든 겁니다. 이름만 반도체라고 붙이면 보조금이 나왔으니까요. 사업계획서 한 장 그럴듯하게 쓰면 수백억이 입금됐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기업들은 바로 도태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부가 돈을 찍어서 뿌리니까 실력 없는 기업들이 좀비처럼 살아남아 돈만 빨아먹었습니다. 그해 9월 상하이 우성 반도체가 파산했습니다. 이 회사가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금액이 35조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1년 연구개발비보다 많은 돈이었죠. 파산할 때 남은 자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만 원? 35조 원을 공언한 회사가 20만 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킨 10마리도 못 시키는 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때 삼성전자를 인수하겠다는 만건까지 서슴지 않던 칭화 유니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에 삼성전자 인수 검토 중이라고 발표해서 한국이 발칵 뒤집혔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빚만 30조 원 남기고 파산 신청했습니다. 중국 반도체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기업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130조 원짜리 빅펀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을까요? 2022년 7월 중국 반부패 사정기구가 빅펀드 대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딩원우라는 사람이었는데 빅펀드 총괄 경리였습니다. 중국 반도체 투자의 총책임자였던 거죠. 그리고 줄줄이 고위 인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1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기술 개발 대신 어디로 갔을까요? 부패한 관료들 뒷주머니와 사기꾼들의 호화 생활비로 줄줄 샌 겁니다. 시장의 논리가 아닌 국가의 강압적 자본 투입이 얼마나 처참한 비효율을 낳는지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저는 차 안에서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30조 원 중 얼마나 많은 돈이 실제 기술 개발에 쓰였을까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사로 돌아왔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정호를 포함해 남아있던 7명 전원이었습니다. 저는 박정호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왜 떠나십니까?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중 3명이 다음 달에 계약 만료입니다. 연장 안 할 겁니다. 조건이 부족합니까?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 엔지니어로서 죽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술이 퇴보해요. 저희가 삼성에서 10년, 15년 쌓은 게 여기서 1년 만에 녹슬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2년 동안 공정 개선안을 30번 넘게 올렸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게 5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어요. 1년째.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실패를 지적하면 문책당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분위기가 얼어붙고 제안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술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박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사님 잘못이 아닌 건 압니다.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기록을 남기십시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박정호 선배가 항상 하던 말이에요. 실패를 기록해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록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작동했지만 만들어지는 건 불량품뿐이었습니다. 수율 100%, 100개 중 95소개가 쓰레기. 장비는 있었지만 기술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있었지만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외부 제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 겁니다. 한 달 후 박정호가 떠나기 전 제 책상에 무언가를 놓고 갔습니다.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30년의 기록, 박정호.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기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3월 12일 64K 드람 첫 테스트. 수율 20%. 원인 온도 편차 2도. 조치 온도 센서 10개 추가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결과 수율 7%로 상승. 교훈 클린룸 온도는 0.1도 이내로 관리 필요. 1987년 7월 8일 듀얼 리버밸런스 K 드럼 양산 시도. 수율 100%. 원인 소재 불순물 검출. 조치 공급사 변경. 소재 검사 기준 강화. 결과 수율 32%로 상승. 교훈 소재 품질이 수율의 50% 이상 영향. 1992년 11월 3일 슈잼 드럼 개발. 수율 6.2%. 원인 장비 노후화. 정밀도 저하. 조치 예방 정비 시스템 도입. 장비 교체 주기 수립. 결과 수율 68%로 상승. 교훈 장비 관리가 수율 안정성의 핵심. 페이지마다 실패, 분석, 개선이 빼곡했습니다. 30년간 수만 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1998년 IMF 위기. 상황 회사 적자 5조 원. 구조 조정 압박. 결정 반도체 R&D 예산 증액. 회의록 우리가 버리는 건 돈이 아니라 미래다. 지금 멈추면 영원히 못 따라간다. 결과 위기 속에서도 기술 개발 지속. 3년 후 세계 1위 달성. 교훈 당위 손실보다 장기 투자가 중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130조를 썼지만 그들은 적자 속에서도 미래를 샀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3년 7월 80나노 공정 개발 중 대형 사고. 웨이퍼 3,000장 전량 불량. 손실 150억 원. 원인 엔지니어 A의 공정 조건 설정 오류. 회사 조치 엔지니어 A 문책 없음. 대신 요구 사항. 실패 보고서 작성. 재발 방지 매뉴얼 작성. 전사 교육 자료로 활용. 엔지니어 A의 기록 실패를 보고했을 때 처벌 대신 배움의 기회를 준 회사에 감사합니다. 이 실패가 다른 누군가의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3개월 후 동일 오류로 인한 사고 제로. 교훈 실패를 숨기는 문화는 같은 실패를 반복시킨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건 기술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이 노트에 있었습니다. 실패의 기록, 수만 번의 시행착오, 수만 번의 분석과 개선. 그게 30년 동안 쌓인 겁니다. 그건 사람 몇 명 데려온다고 옮겨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저 마이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노트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때 박사님이 한 말 시스템이 없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는군요. 지금은 압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훔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면 시간도 함께 온다고. 하지만 틀렸죠. 박정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30년 걸린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그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문화를 만들고 시스템을 쌓는 데 걸린 시간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건너뛰려 했습니다. 그게 오만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정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지만 인정하셨네요. 너무 늦었죠. 아닙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도 못하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박사님,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뭡니까? 삼성은 왜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록합니까? 박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실패를 숨기면 당장은 편합니다. 책임도 안 지고 체면도 지키죠. 하지만 같은 실패가 반복됩니다. 결국 더 큰 손해를 보죠. 그건 우리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면서 못하는 거죠. 그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삼성에서는 실패를 보고해도 문책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되죠.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개선의 기회라고 배웁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어요. 수십 년. 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는 쌓이는 겁니다. 기술보다 더 오래 걸리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화, 시스템, 우리가 훔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솔직하게 말해줘서. 별 말씀을요. 마이클 박사님도 힘드셨을 겁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존재.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3년으로 건너뛰려 했던 30년. 그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번의 실패, 수만 번의 기록, 수만 번의 개선. 그게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사람으로 옮길 수 없는 것, 속도로 단축할 수 없는 것. 그게 한국 반도체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며칠 후 프로젝트 중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략적 재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구조 조정. 실패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걸. 전 직원 앞에서 왕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잠정 중단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렵습니다. 제재가 풀리면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잠정 중단. 그 단어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켜질 일은 없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라는 걸.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며 서랍 속 노트를 꺼냈습니다. 박정호가 남긴 그 노트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가 송을시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박정호, 저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And I learned it the hard way. Michael Chen, 2026. 그리고 나는 그것을 뼈 아프게 배웠습니다. 회사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개의 버전으로요. 첫 번째는 공식 버전이었습니다. 제목 프로젝트 중단 사유 보고, 내용 외부 제재로 인한 불가항력적 중단, 핵심 장비 및 소재 수급 차질,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판단. 깔끔했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외부 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2번째 버전도 작성했습니다. 비공식 버전. 제목 The 130 Trillion Wonly, 130조 원의 거짓말. 이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13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기술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사지 못했습니다. 시간. 삼성이 30년간 쌓은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개선하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레시피를 훔쳤지만 주방의 언어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샀지만 생태계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데려왔지만 시스템은 옮기지 못했습니다. EUV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의 국가 생태계가 인정한 자격증이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중국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간을 무시한 오만의 실패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외신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익명으로요. 며칠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 내부자 폭로 숫자는 화려했지만 현장은 조용히 무너졌다. 기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유출했는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미국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을 때 아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노트북, 서류, 그리고 박정호의 노트. 아내가 노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30년간의 실패 기록, 이게 진짜 기술이었어요. 아내가 페이지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던 게 이거였군요. 네, 하지만 너무 늦게 찾았죠. 몇 주 후 MIT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제목은 제가 정했습니다. What 130 billion couldn't buy. 130조 원이 살 수 없었던 것. 강연 당일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청중석은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업계 관계자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간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천재를 살 수 있지만 팀워크는 못 삽니다. 돈은 장비를 살 수 있지만 문화는 못 삽니다. 돈은 기술 문서를 살 수 있지만 실패의 기록은 못 삽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긴 건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삼성은 실패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숨기는 것을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실패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30년간 수만 번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쌓여서 지금의 기술이 됐습니다. 청중석에서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다시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를 기록하는 법을 배운다면요?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돈으로 못 사니까요. 문화는 시간으로만 쌓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40년을 쌓았습니다. 간견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조용히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후 그가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미주법인에서 일합니다. 박정호 선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박 박사님을 아십니까? 네, 선배가 박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그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정호의 송을 씌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께 당신의 강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시도했고 배웠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오십시오. 우리의 공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찾던 답이 거기 있을 겁니다. 박정호 드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 2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정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마이클 박사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삼성 반도체 박물관에 먼저 가겠습니다. 그 다음 화성 공장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연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1983년 반도체 사업 선언부터 2025년 최신 기술까지 42년의 역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박정호가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곳엔 유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안에 낡은 웨이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1984년 첫 64K DRAM 수율 2%. 이 실패가 오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웨이퍼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량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전시했습니다. 박정호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전시물로 이동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회의록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원본 문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회의 안건 연구개발, 예산 삭감 vs 유지, 결정 R&D 예산 증액, EU 위기일수록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지금 멈추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반대 의견 0명, 찬성 만장일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가 망할 위기였는데 그들은 연구 예산을 늘렸습니다.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많은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임원들은 보너스를 포기했죠. 하지만 연구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박정호가 웃었습니다. 미래를 믿었으니까요. 기술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박물관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화성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공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 수백 개의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우한의 폐허와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트럭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린룸 입구에서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에어샤워를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얀 복도, 형광등 불빛, 희미한 기계 소리, 모든 게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온도는 22도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오차 범위 0.05도입니다. 0.05도요? 네. 센서가 3초마다 체크하고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십 개의 센서가 보였습니다. 습도는요? 42%, 0.3% 이내입니다. 이것도 자동 관리됩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보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한 엔지니어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잠깐 설명 좀 해주겠나?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네, 선배님. 오늘 수율이 어떻게 되나? 93.2%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93.2%요? 네. 어제는 90.8%였는데 오늘 약간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죠? 라인 3번에서 미세한 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0.08도 정도요? 원인 분석 중입니다.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보고서는 언제 나오나? 내일 오전까지 올리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포함해서요? 김 대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수율 93%가 일상이군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상입니다. 즉시 원인 분석 들어갑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8%에서 허덕였습니다. 그들은 90%가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HBM 패키징 라인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칩들을 수직으로 쌓습니다. 한 개 패키지에 12개 층을 쌓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TSV 기술입니다. Through Silicon Via. 칩을 관통하는 밑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거죠. 구멍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는 현미경으로 웨이퍼를 들여다봤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구멍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기술 개발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박정호가 대답했습니다. 15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죠. 초기엔 성공률이 10%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까? 네, 실패할 때마다 기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어떤 조건이 문제였는지 그 기록이 쌓여서 지금의 95% 성공률이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15년, 수천 번의 실패, 수천 번의 기록, 그게 5 마이크로미터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15년을 3년으로 줄이려 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공장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정호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박정호가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술 격차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문화 때문입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 시간을 보는 관점, 미래를 믿는 확신, 그걸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문화를 만들었습니까? 박정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40년 걸렸죠. 처음엔 우리도 실패를 숨겼습니다. 문책당할까 봐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리더십입니다. 경영진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실패를 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대신 숨긴 사람을 처벌하기 시작했죠.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니까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실패 보고가 당연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군요. 박정호가 웃었습니다. 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중국이 다시 도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정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쟁은 좋은 겁니다. 우리를 더 발전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이길 수 있을까요?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시간을 존중하고 과정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되면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박정호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걸린 시간만큼이요. 40년쯤?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이면 제 생애가 끝나겠네요. 박정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40년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수만 번의 실패와 재도전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박정호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언제든 환영합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130조 원으로 무엇을 배웠을까?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시스템은 훔칠 수 없다는 것. 돈으로 천재를 살 수 있어도 팀워크는 살 수 없다는 것. 속도로 결과를 만들 수 있어도 시간은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것. 한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40년 동안 묵묵히. 2026년 1월. 저는 미국 집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엔 박정호의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가끔 그것을 펼쳐 읽습니다. 실패의 기록들, 30년치 교훈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진짜 기술은 문서가 아니라 문화였다는 것을, 진짜 경쟁력은 장비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진짜 승리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었다는 것을. 뉴스를 봅니다. SK 하이닉스 차세대 HBM4 양산 돌입, 삼성전자, 이나노 공정 개발 성공, 한국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신기록.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게 가장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시간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문화가 기술보다 강하다는 것을. 창밖을 봅니다. 샌프란시스코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서울을 향해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겠습니다. 진짜 기술을 만드는 법을, 진짜 시스템을 쌓는 법을, 진짜 승리를 이루는 법을. 40년이 걸린다면 40년을 걸으면 됩니다. 지름길은 없으니까요. 마이클 천, 2026년 1월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본도, 세계 최고의 인재들도, 첨단 장비들도 넘을 수 없었던 벽. 그것은 바로 40년간 묵묵히 쌓아온 문화와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창조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단기 이익보다 장기 투자를 선택하고,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우리의 방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